내일 토요일에는요, 저희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인간을 닮은 로봇 점점 더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와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만 잠시 후 58분부터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그거를 저희가 KBS 1라디오와 동시에 라디오로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1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한국일보 정치부 이성택 기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놀아줄 땐 또 엄마가 놀아줄 때랑 다른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빠는 이제 업어주기도 잘하고 안아주기도 잘하고 신체 활동 이런 것들도 엄마랑 놀 때랑 다른 재미가 있어서 아빠랑 노는 것도 다행스럽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내 딸 승아야, 항상 이제 마음은 100점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마 60점 70점 맞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100점 맞고 싶어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고, 항상 노력하고 더 사랑할게. 고마워 승아야. 도경환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순간들이 있죠. 아이들이 진짜 신날 때 나오는 찐 웃음, 우린 보면 알잖아요. 조금은 서툴러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100점인 아빠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찐하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발터 베냐민의 문의 이론입니다. 베냐민은 이야기꾼이야말로 인류의 지혜와 깨달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화를, 어른이 되어서는 소설과 영화와 연극, 뮤지컬, 온갖 스토리텔링에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늘 이야기를 갈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끊임없이 다시 쓰여지고 각색되고 리메이크되면서 더욱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발터 베냐민은 온갖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진정한 이야기꾼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세계의 뉴스가 전해지긴 하지만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부족합니다. 매일 빠르게 생산되는 뉴스는 일시적인 정보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더 깊은 사유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문학적인 감동과 울림을 담은 이야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끊임없는 노스텔지어임을 알아챕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생한 현재를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만드는 마법. 그것은 바로 영화의 힘이고 소설의 힘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의 힘이기도 하지요. 1000년쯤 지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소비하는 정보와 뉴스들이 100살쯤 먹은 총명한 할머니의 입술에서 이렇게 구슬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옛적에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나라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먼 훗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면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야기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 이야기로 만들어 우리의 아픔을 전할 수 있다면 구원의 발걸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먼 훗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이미 죽거나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의 감동과 울림은 영원히 문학작품을 통해 기억될 것이니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재판관들은 법복을 입고 이 재판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법복을 입은 순간 한 개인으로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과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 같은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선고일자 같은 부분을 먼저 지정해서 통지하는 것도 어떤 사회의 혼란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회 분위기라든가 현재의 전국 상황들을 일부 감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백 기자. 오늘 선고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결론은 빨리 종결됐는데 평이가 한 달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관들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평이나 변론이라든지 선고 이런 다른 사건들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탄핵 심판만 진행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번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동시에 여러 가지 탄핵 심판들이 줄지어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사건들마저 처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선고 시점이 왜 오늘이냐,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로 정한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은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일자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들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요. 4월 이 퇴임을 하게 되면 6명의 네, 지금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착석하는 대로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착석은 모두 했습니다마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험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8대0 인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호칭도 전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10년도 안 돼서 대통령을 2명 파면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인성 기자, 네. 그 결론을 보면 모든 쟁점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과, 판단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첫 헌법적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에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질러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이 헌법소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 결정은 순서대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절차적 문제를 판단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제일 문제였던 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른바 통치행위 문제였습니다. 네.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보고만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추 절차는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의 재량 행위다. 그래서 부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는 각하 주장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418회, 419회 회기가 달랐다. 그러므로 이 별도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아니다. 또한 이 내란죄 철회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철회 변경은 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라서 역시 각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본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밝히는 대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방방골골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네, 국회 소추단의 입장 발표 들으셨습니다. 국회 소추단은 이번 선거를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이번 쟁점에 대한 판단 하나씩 더 살펴보죠. 우선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비상계엄 선포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유로 든 것이 바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입니다. 이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고 있었던 그런 줄 탄핵 문제라던가 아니면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도래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부분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이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절차적 요건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했는데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가 부분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만큼 어떤 안건에 대한 산정이라던가 이에 따른 별도의 의견 표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실체적인 요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절차적인 요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문제인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 끄집어내라로 했던 이 지시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인원을 끌어내라. 이 발언이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요원이냐 인원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의원, 인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일사불란하게 어떤 병력들이 이동되고 경찰력들이 동원된 측면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국회에 대해 군경을 투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의 자유라던가 정당 활동의 자유, 심의 표결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국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국회의 군경 투입이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그리고 헌법에 위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 다음 쟁점이 포고령 1호였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포고령은 사실 영장주의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활동들을 방해하는 부분 담겨 있었고요. 전공의들에 대한 처단하라 이런 문구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어떤 내심의 의사는 이와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 의지가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포고령 자체도 위헌 위법 사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선관위에 이제 군을 투입해서 압수수색한 점, 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죠. 이 부분도 역시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이 시도 역시도요 병력이 동원되었고 결국 선관위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 지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되면 물론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취해한 위헌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 뜨거운 쟁점이었죠. 정치인들, 법조인들 체포 지시 또는 위치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특히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는데요. 이 위치 확인의 대상자에는 지금 전직 대법관 등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독립 침해라고 보았는데 결국 필요시에는 체포를 위해서 위치 확인을 사전적으로 시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다, 위헌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파면의 이익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탄핵 심판의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위헌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헌 위법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자면 지금 문제가 된 쟁점 사유들 모두에 대해서 위헌 위법 사항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데 만장일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시민들은 철야 농성을 이어가다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헌법재판소 근처 진공구역을 약간 벗어난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철야 농성을 이어간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파면이 선고되자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어젯밤부터 헌법재판소 인근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곳 안국역의 탄핵 찬성 측 집회는 오전 11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참가자들은 파면 결정의 이유가 하나씩 설명될 때마다 매번 박수치며 함성을 질렀고,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으려 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파면이 선고될 땐 방송 생중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면서 헌재 근처는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정국로와 율곡로, 3일대로, 북촌로 등 헌재 근처 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정차하지 않거나 우회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전체 출입구가 막혀 있고 오늘 하루 무정차 통과합니다. 근처 종로 3가역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향하는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고,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출입구 통제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네, 이번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갑니다. 문예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문 기자,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엔 오늘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이들은 한동안 이 헌재 방향으로 몸을 돌려 헌재를 강력 규탄한다, 폐쇄하라고 소리치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현재는 자리를 정리하고 질서 있게 해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인정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자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선고 결과 시간이 가까워지고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지지자들이 몰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선고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헌재 방향 출입 통로에 경력을 추가하고 소화기를 배치했고, 소방구급대도 시위대 가까이 위치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곳부터 헌재 인근까지는 여러 겹의 경찰 버스와 방호벽 등으로 막혀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이현중 기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혹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직후엔 침묵했고 사저로 이동한 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심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참모진들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저는 떠나야 합니다. 다만 사저정비나 경호 문제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후에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성 기자, 오늘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전원일치 의견이라고 일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보충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은 일단 결정문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에 결정문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그 부분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읽기 전에 약간의 별개 의견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절차 부분,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만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별개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결정문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별개 의견이 있는데 결정문에는 쓰고 그 결정문을 낭독할 때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결정문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전부 합쳐서 인용 의견으로 별개 이유만 다르다 이런 부분이면 보충 의견으로 적히는 것이고요. 네. 일단 결론이 모두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원일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그 오늘 결정문 낭독 과정 마지막 부분에서 좀 눈에 띈 게 대통령이 물론 크게 잘못했다. 하지만 국회도 잘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헌 위법 사항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면서요.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라던가 뭐 줄탄핵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국회 측과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네.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해 나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국회 측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결국 국민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어떤 이 독단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측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의 원칙이자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타개하려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협치와 대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 기자, 그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됐죠. 윤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면됐고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과 민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 헌법이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고 그리고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백인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KBS 야외 특설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나오시죠. 네, 다시 KBS 야외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윤 전 대통령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 네, 먼저 오늘 결정에 대단히 안도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와서 보호해 주셨고 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의도에 그 추운 날 모여주셨고 또 선고가 늦어지자 안국역 앞 광화문 앞에서 모여주셔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 최후 보루로서 또 민주주의 수호 최후 보루로서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끔 오늘 추상 같은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위상을 다시 세계 속에 정립할 수 있었고 만약에 오늘 잘못된 판결이 내렸으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약 50년 정도는 후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였는데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유해 사태나 네, 잠시 그 말씀 중에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생중계로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발언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다가올 조기 대선을 잘 준비하면서 현안들, 특히 재난 상황에 있었던 많은 피해들 신속히 복구하고 흔들림 없도록 하겠다. 특히 집회 시위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질서 유지를 긴급하게 지시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겸허히 수용 의견이 나온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하고 국론 통합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보셨다시피 이 비상계엄 이전 이후의 상황도 아마 국민들과 역사가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등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언급되어 있다시피 국민과 역사의 이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 그 국익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만큼 현재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 화해에서 최장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국민들을 상대로도 조금만
그 민주당 의견에 반대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엮어서 고발하는 이런 부도한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국론 통합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고발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직 이 남은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 잡기 없이 그 국익을 위해서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또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내란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지금 보면요, 저희가 전원일치를 예상하셨고 예. 실제 결과가 전원일치 나왔는데 예.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고길이 잡힐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전원일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이유, 오늘 그 주문을 쭉 낭독한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을까,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문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 주문과 이유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그건 뭐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과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추론일 뿐인데,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선고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잠시 그 말씀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긴급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이재명 한의원 선거 관련된 대표의 긴급 담화, 긴급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을 중시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간략히 좀 듣고 주진우 의원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소법 선고를 기다려서 선고하겠다고 하면서 길이 늘어났던 것 같고, 오늘 결정을 들어보니까 헌법재판관 8분은 이미 오래전에 일찍 파면 결정의 의견 합치를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결정은 매우 추상 같고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인정 면에서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리적으로야 왜 저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이상 이제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나간 상황이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국정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에 따른 선거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재난 사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난 사태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또 미국 트럼프 체제와의 협상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라는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단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협상에 나서야 되고, 그것이 저희가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서 다치시거나 또 유혈 사태가 있거나 또 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전원일치 결과 그리고 여야의 반응들 각각 들어봤고요. 분열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보이는 KBS 야외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8분입니다. KBS. KBS 58분 날씨.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상 청명입니다.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의미 속담도 있는데요. 부츠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입니다. 봄하면 생명력인데 계절에 딱 맞는 절기인 듯 싶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기온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포근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전주 18도 등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6도가 출발선이었는데 현재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경북과 제주 남부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5에서 20mm가량 오겠고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서쪽 지방에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의 경우는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1cm 정도 바뀌어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헌재의 인용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정치권은 급속히 대선 전국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여파로 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이 폭락하는 등 미 증시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현 기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11시 22분 파면됐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질러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든 점은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라며 계엄을 선포해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결정으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저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래 즉시 퇴거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며칠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이 거리될 때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선거가 치러지기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늦은 선거,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를 기준으로 두면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의 인용 선고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화 기자,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직후엔 침묵했고요. 사저로 이동한 후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내심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참모진들은 대체로 취재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저는 떠나야 합니다. 다만 사저 정비나 경호 문제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후에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금환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고 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도부가 함께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전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면서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 의원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의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연금과 사무실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는데 다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헌재 재판소의 탄핵 인용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임기 도중 탄핵된 경우 정상 퇴임한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혜택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현직 급여의 95% 수준을 지급하는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비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 지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예우는 경호와 경비 지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마다 경호처가 경호할 전망입니다. 현직에선 파면됐지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기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최대 10년까지지만 관례에 따라 경호는 종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퇴임 7년 후부터는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부터는 종신 경호 중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정치권은 급속히 대선 전국으로 전환되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여야의 대선 레이스, 김태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일정상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은 한 달 내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양진영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여야 모두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탄핵 정국 수습과 동시에 대선 체제에 돌입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 강도가 높아진 데 주목하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 민생 정책으로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에 더해 여권에서 지지세가 높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심판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앞세워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문제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 이슈 등 정책 중심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하며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날 발표된 관세가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를 흔들 것이란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이 내리는 등 주요 지수 3개가 모두 3% 이상 폭락했습니다. 3%대 하락한 유럽 주식시장을 포함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내림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나이키와 애플이 각각 14%와 9% 이상 하락하는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대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은 미국의 관세율을 1차 세계대전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금융시장의 분석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렇게 높아진 관세가 물가를 1.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했고 UBS는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위축 우려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충격에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에게 관세 발표는 수술이었고 이제 수술이 끝났다며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일부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됩니다. 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더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인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mRNA 백신의 세포내 전달 등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으로 피해를 본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일부가 최대 도시 양곤으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교민사회와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어제 미얀마 중부 지역 만달레이 교민 약 20명이 주 미얀마 대사관 영사의 인솔로 차에 나눠 타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일부 국가들의 관세율이 소폭 조정되며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6%에서 25%로 최종 결정됐는데 미국 정부는 관세 철회는 없을 거라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공개된 부속서에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가 다시 25%로 수정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 숫자가 다른 이유를 미국 정부에 문의하며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와 스위스 등 10여 개국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와 행정명령 부속서가 달라 이 또한 수정됐습니다. 최종 관세율을 수정한 이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백악관은 관세 철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미국은 이용만 당해왔다면서 상호관세가 미국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고 제약 부문 관세도 가까운 미래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이 지적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없애야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도 문제 삼으면서 비관세 장벽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선 예외 없이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캐나다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로 철강과 자동차, 제약 부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행정부로부터 2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 EU, 중국, 한국보다는 낮은 관세율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인 만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발효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 25% 관세에 EU산 상품 20% 상호관세까지 시행되면 전체 대미 수출의 70%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EU산 제품에 부과될 추가 관세는 약 800억 유로, 우리 돈 1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약 70억 유로였던 추가 관세 시행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EU는 직격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 제약 부문 등과 전략적 대화를 수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협상 불발 시 보복 관세 카드를 경고하면서도 우선은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협상 불발 시 우선 오는 9일 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회원국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 보복 관세안이 통과되면 오늘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 달 뒤부터 관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 각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우주와 와인, 패션 부문 등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업계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당분간 프랑스 기업이 대미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을 위해 141억 유로, 약 22조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EU보다 높은 31%의 상호 관세를 맞은 스위스 정부뿐 아니라 10% 관세만 적용받게 된 영국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과 협상 타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오전 개장 직후 키움증권 주식매매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어제도 개장 직후 약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한 주문 지연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최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며 양안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진행된 중국의 이른바 타이완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 당시 공동 성명에서의 대중 견제 기조를 잇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5개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전원 일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 헌법연구원장을 역임한 아주대 이헌환 교수와 헌법재판소 선고가 갖는 의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주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 헌재 선고의 주요 요지를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